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경제에 충격이 올 수 있다. 신재생에 집중된 정부의 지출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게 되면 그게 변화가 클 수 있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안 보신 분들은 먼저 요 앞에 카드를 띄워드릴 테니까 먼저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 유신익 박사님 모시고 이번에는 부채 한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미국 정부가 부채 한도 이슈로 이전에도 여러 번 난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 미국 정부가 또 어떤 스탠스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은 사실 23년도, 2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예산과 관련되는 승인 과정에서 그리고 부채 한도의 증액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서로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길어지면서 실제 정부 셧다운에 대한 어떤 리스크들도 굉장히 많이 표출됐었고요. 근데 우리가 지나고 보면 우리가 미국의 어떤 예산과 부채 한도 승인과 관련된 문제들은 기술적으로 그것이 그들이 서로 이제 프로세스상 사인을 안 하고 의견에 동조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상 현재 그들이 찍어낼 수 있는 채권과 현금 가용한 이제 자금들이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은 또 아니거든요. 일각에서 그때 기억은 하시죠. TGA라고 해가지고 이제 재무부가 쓸 수 있는 돈들이 좀 제한이 됐다.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또다시 재무부가 채권을 찍어가지고 혹은 발권을 해가지고 충분히 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언론에는 이렇게 나오죠. 항상 그 당시에 이제 복기를 해보시면 저쪽 당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반대쪽 당에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자금은 말라가고 있고 승인을 안 해주면 우리는 디폴트에 갑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약간 협박을 하는 거죠. 협박을 하면서 상대당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시키는 것인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이런 이제 네거티브 현상이 나타난 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 지금 그러한 우여곡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놓고 보시면 앞에 일부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재정 지출 규모는 6조 달러를 계속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6조 달러 규모에서 사실 이제 대표적인 부분만 놓고 보시더라도 헬스케어나 메디케어 쪽, 그다음에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라고 하는 부분까지 사회 안전 정책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계속 꾸준히 3조 달러 이상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우리가 어떤 과거에 나타났던 이제 작년 재작년에 나타났던 불안 요소들을 좀 극복해 나가고 있고 정부 다 안정적인 재정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커버리로 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스탠스는 아마도 이런 정책들의 그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어떤 전체적인 경제 패러다임을 생각보다는 더 양호하고 완만한 회복 국면으로 계속 이어나가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국 대선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했던 IRA 보조금 정책이나 뭐 신재생 관련 정책들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경제에 좀 충격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이렇게 지금 바이든 정부가 확장적으로 재정 지출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IRA라고 하는 인플레 감축 정책,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정책들이 지금 많은 화두가 되고 그 부분에 자금 집중이 되면서 미국 경제를 끌어가고 있는데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경제에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시각과 분석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한 분석이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지만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미국의 재정 지출 확대와 경제가 완만하게 좋아지는 현상을 막지는 못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미국의 IRA하고 미국의 신재생 정책들을 다 우리가 복기를 해보시면 사실 이제 많은 금액들이 쓰여집니다. 거의 이제 IRA 같은 경우는 증세를 해가지고 대기업들, 돈 잘 버는 대기업들한테 증세를 해가지고 7천억 달러 증세를 해가지고 4천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그 관련되는 신재생 정책에 돈을 쓰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신재생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 정책도 거의 이제 1조 달러 이상 이제 돈을 지출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물론 이러한 세부적인 상황에서 신재생에 집중된 정부의 이제 지출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게 되면 그게 변화가 클 수 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쪽보다도 오히려 전통 에너지, 즉 화석이나 석탄 연료, 그다음에 원유를 적정하게 사용하면서 제조업의 효율성을 지켜나가는 게 오히려 낫다. 신재생은 인플레만 부과시킬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긴 합니다. 즉 신재생 정책을 너무 거기에만 오리엔트하게 되면 당장에 전기 수요, 원유 수요, 그다음에 당장 화석이나 석탄을 떼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기업들이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에너지 이제 어떤 수요를 갖다가 얻고 있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장에 그걸 못 쓰면은 에너지 가격,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발 인플레이션, 신재생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인데요. 사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공화당의 입지 자체가 신재생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습니다. 공화당의 전체적인 입장은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태양광 관련되는 신재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효율성이나 어떤 인프라 그 프로젝트 자체가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거에 대한 수요는 있고 그래서 가정에서 쓰는 여러 가지 태양광, 기업들이 쓰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책을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변화할 수 있지만 재정 정책 규모가 줄거나 그러진 않는다. 오히려 코로나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 지출을 갖다가 너무 많이 하면서 부채 한도도 부채의 규모도 확 증액이 됐던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제조업 쪽하고 실제 노후화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재정 지출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6조 달러 이상의 재정 지출이 이어지면서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진 않겠다. 다만 금융시장이나 경제의 심리적인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이쪽으로 지출되던 집중된 돈들이 다른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 그쪽 산업이 충격을 받겠죠. 금융도 약간의 이제 변화에 의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상업은행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년에 SVB 사태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 완전하게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 같은데요. 최근에는 미국 민간은행이 어떤 상황인가요? 네, 작년도에 사실 SVB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은행들 리스크가 굉장히 확산이 된 적이 있었고 그러면서 거의 미국 중소형은행들은 최근까지도 어떤 유동성 고갈 리스크 그다음에 파산 리스크들을 아직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게 선택과 집중의 오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즉 미국 가계조차도 이제는 중소형 은행들의 어떤 포트폴리오나 이익 체력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그쪽에 돈을 맡기고 그쪽에서 나온 상품에 투자하기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대형 상업은행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쪽이 계속 돈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은행들은 사업상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체력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경제 내에서 뭔가 기업들한테 자금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돈들도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지지는 않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대형 은행들의 입장에서 갖고 있는 가용 자금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최근에 대형 은행들이 3조 달러 정도의 돈을 갖고 있는데요. 이 가용 자금 현금을 가지고서 M&A도 하고 그다음에 중소형 은행들한테 투입을 하기도 하고 계속 흡수합병을 하면서 대형 은행은 계속 커지고 중소형 은행들은 계속 메말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형 은행들의 어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오류가 간헐적으로 중소형 은행들의 리스크를 크게 표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시스템은 오히려 좋은 쪽이 계속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약간 달리는 말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은행들의 대출과 지금 미국의 리스크 금액들을 총합해 보면은 12조 달러 정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가 미국이 대략적으로 지금 명목 GDP가 이제 한 20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22조 달러 정도. 근데 그러면 여기서 12조 달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이 대출 행태로 일어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상업은행들이 돈을 많이 대출 행태를 보이고 있고 가용자금이 점점 많아진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페드가 유동성을 축소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고 정부도 재정 지출을 6조 달러 정도는 유지해주고 있지만 사실 오히려 민간 상업은행들이 열심히 대출 정책을 해주면서 당장의 유동성의 확대 정책을 오히려 민간 상업은행들이 리딩하면서 끌어가고 있는 형태일 수 있다. 즉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페드하고 정부만 이제 중심이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상업은행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대출 행태나 유동성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좀 주요한 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정부의 정책하고 톤 자체가 다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지급준비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은행이 어떤 자금을 운용을 할 때 중앙은행인 페드한테 이마만큼 맡겨야 된다는 지급준비금이 있는데요. 즉 그 지준율을 갖다가 지급준비 비율을 갖다가 0%로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페드한테 이렇게 맡겨두지 말고 자유롭게 투자나 대출을 하세요라고 정책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민간 상업은행들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게 계속 적극 장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소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변동이나 리스크들이 중간중간 표출은 될 수 있지만 상업은행 시스템 자체가 크게 악화되거나 나쁜 경로로 가지는 않는 그런 패턴들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박사님. 길게 지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무래도 미국 경제나 대내외 여건이 완만한 회복 국면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위험 요소도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정부 그리고 페드 그다음에 민간 상업은행들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체적인 유동성 환경과 경제는 완만한 리커버리 회복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골드만삭스가 예상하는 미국 S&P 500의 경로도 작년도에는 이제 4,500에서 4,700 인덱스 포인트로 봤을 때 4,700 정도 예상이 되다가 최근래에는 이 지수 자체가 5,2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아마도 올해 상반기를 지나가면 또 이 기대치 자체가 또 높아지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가 미국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미국 시장은 무조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무조건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산 포트폴리오가 될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변곡의 어떤 패턴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미국이 지금 전력 비용이 사상 최고치로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도시 평균 전력 가격이 과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0.15불 정도가 됐었는데요. 이게 0.17불, 거의 이제 15에서 20% 이상 급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력 비용 상승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다라는 이제 반증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송배전과 가전의 전력 수요 그리고 전기차의 전력 수요들이 맞물리면서 전력 가격이 전반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특히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AI발 전력 사용량 자체가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력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게 이제 산업으로 연결이 되면 산업 부분에서의 비용이나 코스트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물가의 변동성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좀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 보니까 작년 대에는 원유와 관련돼서 수요보다도 공급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서서히 유가가 떨어질 거예요 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죠. 근데 실제로는 오펙 플러스가 원유 공급을 계속 줄이고 있고 경제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고 미국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디맨드가 조금씩 우위로 가면서 유가가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렇게 유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새로운 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가 되고 있지 않지만 아직도 러시아와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관련되는 분쟁들
이런 분쟁 요소들이 아직도 계속 잔존해서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새로운 분쟁들이 중동 지역이 됐던 아니면 중국 블록, 우리가 블록이라고 하면 뭐 중국과 러시아와 이제 그 체계 자체가 좀 공산당의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국가와의 트러블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거나 표출이 매년마다 이제 새롭게 표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유가나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유가 상승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이런 것들로 표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금융시장의 호조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중간중간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하고 그 관련된 뉴스 플로우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타날 때는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그런 뉴스가 나오고 사태가 발생할 때 신속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거의 세미나처럼 긴 시간 동안 1, 2부로 나누긴 했지만요. 현 시점 경제 상황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구독자분들의 경제를 보는 시각에도 도움 정말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 2부 영상을 이제 마치게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깊이 있고 우리가 변화하는 이제 미국 경제의 어떤 역사 그리고 금융시장의 어떤 큰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작성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풍요롭고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셨던 부분들을 간지러웠던 부분들을 긁어드릴 수 있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WM의 경제분석 이코노미스트 유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